뉴스업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보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데 3차 소환 통보에 더 무게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계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까지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에 대기했지만 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공문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조본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3번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절차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는 응할지도 미지수인데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잇따라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 체포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 집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소환을 통보한 10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에 뜸을 들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발부받는다고 해도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미지수인 점은 부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제 수사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사에 난항을 겪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침묵을 이어간 가운데 이르면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그제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성탄절 다음 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내일 변론 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는 자료를 보강해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수사기관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보다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아직 검찰로부터 주요 수사 자료를 전부 넘겨받지 못한 것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이 결정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찰은 고발장 등 기초자료를 공수처로 보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등의 수사 자료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가능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자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넘기기로 한 자료는 모두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이첩 대상이 애초 윤 대통령 사건이었던 데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협조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는 당분간 주요 수사 기록 등 협조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어서 검경 사이 주도권 다툼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와 김 전 장관의 혐의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은 모두 거부하는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 조사에는 중복 수사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경찰이 구3회 제2기갑여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한 지 하루 만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며 비상계엄 모의 정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3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첫 조사인데 입건한 다음 날인 성탄절에 바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꾸리려고 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던 인물입니다. 제2수사단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마련될 예정이었던 60여 명 규모의 비공식 조직으로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여단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전 지역을 벗어나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계엄의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차 회동으로 알려진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내란 혐의로 함께 입건됐는데 방 기획관은 제2수사단의 부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방 기획관 등의 소환 날짜도 조율하며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만간 사건을 군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내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만간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비상계엄 당시엔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북파 공작부대를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열흘째 되던 날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의 경우 구속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인계하기로 검찰, 군검찰과 합의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대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결단 시한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금 임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임명안 통과 즉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미 상설특검 추천 의뢰뿐 아니라 내란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오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을 전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한대행 탄핵안이 발의 직전까지 갔던 터라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기존대로 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완전히 이 초월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결지어 한대행 탄핵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준하는 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직무대행이란 표현을 쓴 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로 탄핵 시엔 제적의원 과반인 151명 찬성만 있으면 된다며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애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모처럼 다수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전국이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 행사를 독촉하며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 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면서 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사실상 오늘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소추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선 공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결정을 모두 미룬 채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만 하루도 안 돼 넘겼던 공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유보했던 탄핵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한대행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시선이 여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제한적 역할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물론 법조계 역시 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 대행의 고심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 시 대통령에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 적용 여부를 두고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기존 총리 직무 관련한 사유로 탄핵을 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일 때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에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도 최근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엔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정족수를 다르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대행자로서 직무집행 중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석서는 이와 함께 권한대행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총리 직무집행 도중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로 올라갈 경우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이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석서를 발간했지만 헌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은 아니고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도 탄핵 전국 속에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자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께서는 어깨는 좀 괜찮으십니까? 네,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이른 아침 두 분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관저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는 불응했습니다. 자, 불출석 일단 예상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불출석을 할 것으로 지속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법의 절차를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절차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제 브리핑하고 하는 걸 봐서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서 이제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출석하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탄핵 심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봐서는 뭐 앞으로도 출석은 없을 것 같고요. 탄핵 심리 상황도 이제는 헌재에서 우편물을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 절차는 27일 예정대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이제 참석할지 안 할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불출석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는 이제 앞으로도 출석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동학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차 소환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수처에서 2번 불렀고요. 그 앞서서 검찰이 1번 불렀습니다. 이렇게 3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1번 정도 더 부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결국 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인정할 어떤 기세나 이런 것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 태도로 그냥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법치주의, 정의공정상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년 반 동안 해왔던 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사법으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붕괴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훗날에는 이 괘씸죄까지 얹어져가지고 더 큰 어떤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소환 요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체포영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공수처가 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오동훈 처장이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3차 소환을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도 공수처를 압박하는 듯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듯한 형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선거법 재판 지연을 시키면서 고등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과연 올바르게 국정을 위해서 이 혼란을 수습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역할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공수처가 오동훈 처장이 철저하게 이제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맡기는 게 맞지 압박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3차 소환에 속해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에서 나름대로 이제 강제 구인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압박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구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장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이 일어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사령관급이나 아니면 장관 이런 사람들은 구속이 됐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증거인멸 혹은 입맞추기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수사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너무나 지금까지 사실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나 이번 사건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도 자기들이 달라 그래서 지금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보면 결연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갈 어떤 그 구멍을 오히려 공수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벗어나려면 당장 체포영장 들고 가서 체포해야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체포되는 그 그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출석 일정을 좀 조율하려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경호처의 직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해가지고 뭐 마치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완전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자신들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으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으나 만에 하나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이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사전에 공수처에서 잘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제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 자기가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말을 지키는 언행 일치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불행 사태입니다. 헌정 공백 사태인데 이것을 집에 숨어가지고 자신이 떳떳하게 다 맞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매를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걸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최고께서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헌재가 요구한 자료 제출 시한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고 이제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탄핵 심리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출석해서 발언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형태를 봐서는 이제 사실은 가히 좋지 않은 모습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탄핵 심리에는
공개적으로 응하고 답변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탄핵 심리가 이제 서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연이 된 상황인데 네. 그것은 이미 헌재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송달이 된 걸로 간주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탄핵 심리가 열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날에도 출석할지 말지 여부와 그리고 탄핵 심리가 개시가 되더라도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나 무더기 정인 출석 그리고 정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지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가 지금까지 취한 모습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지연에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탄핵 심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부분은 적절히 조정을 해서 빠르게 국정을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이르면 오늘 또는 이후에 관련 입장을 좀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는데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지금 국가적인 사다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변호인단을 선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변호인 팀이 지금 만들어지질 않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 본인의 어떤 고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여당이었지만 그 여당조차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들이 아마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인정하고 이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위한 거짓말을 대국민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 변호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민 공분을 더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길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예. 자, 위원장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그리고 또 대통령의 내일 이제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하는지 여부 등도 담길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인단 구성은 빠르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연되고 있고 하는 거 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각 분야별로 많은 변호인이 있어야 되지만 네. 본인께서 이제 정말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 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단 구성을 이제는 더 이상 마냥 지연의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석동연 변호사도 이제 대리인 형태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석동연 변호사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렇게 갖춰진 분들만으로도 빨리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내세울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이제는 모든 걸 떠나서 탄핵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계속 지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임할 거냐 하는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일부 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범죄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한 지지도 그분들의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줄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짚어보면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다가 거절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전해졌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총리를 맡아달라? 거국 개각을 구성해달라?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이치가. 왜냐하면 현재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루어지려고 했다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예. 그렇게 하나의 정치적인 책임과 함께 정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의아한 게 박지원 의원이 19일 날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날 제안 받은 날 바로 그날 평일입니다.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크리스마스 때 또 이걸 발표했을까? 어제 예, 발표가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도 계속 여야정 협의체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하는데 임하겠다는 자세인지 계속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들도 국회의원이면 알거든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예. 계속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국정 혼란을 통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만 꿈꾸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드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예. 자, 최고께서는 이게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야당을 거의 범죄 집단화하면서 사실상 대화도 하지 않고 그것도 총선에서 지니까 한 번 정도 만나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 민심을 거꾸로 이 완전히 기만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거국내각을 제안한다? 당연히 온당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뭐 윤석열 대표 측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기업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무게감이 실린 제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실렸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제안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총리나 아니면 여당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후에 야당의 제안에도 이 제안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국내각 총리를 탁 집어가지고 1인에게 그거를 제안한다? 그거는 당연히 야권 세력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탄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은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의미 있게 이렇게 논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 거국내각 관련해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그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되거든요. 먼저 전망을 해주실까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는 소환을 응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조본이나 경찰 수사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내란과 관련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도 이제 탄핵 심리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한 3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역시 비상계엄 선언의 그러한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서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것인지 예. 아니면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한 군 장성들이나 경찰 수뇌부가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감이나 그리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지 그러한 방향의 얘기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개입, 지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정말 탄핵 심리를 앞두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결부해서 본인은 지시에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전망할지 예. 이렇게 한 3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도 하여튼 궁금은 하지만 예.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주장한 대로 여전히 비상계엄을 합당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논리에서 한다면은 네. 그것은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는 탄핵 심리를 앞두고 옹호하는 그러한 기자회견밖에 비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떠한 기자회견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다면 사실은 국민들 동의나 국민들 지지를 받기는 힘들겠죠.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입장을 오늘 낼 수도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입장을 내겠다라고 아예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떤 양측 간의 조율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은 돼 있지 않지만 석동연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그간의 본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가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만약에 오늘 똑같은 얘기로 여전히 비상계엄을 합당했고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그래서 비상계엄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뭐 100% 서로 간에 입장 조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최고께서도 네. 전망 들려주시죠.
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왜냐하면 특정 언론사 보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를 하거나 혹은 이제 자신의 태도 변화를 그대로 보여줄 요량이었다면 굳이 어떤 특정 언론사들을 오지 말라고 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통령과 똑같이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지점에서는 사실 저는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국무총리에게도 사실은 이중잣대를 좀 들이댔었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임명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결정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슨 마치 사과를 할 것처럼 또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국민 사과. 대국민 사과를 할 것처럼. 네. 근데 이미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사실은 그거를 언행이 불일치되는 그 모습 자체로 그냥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그냥 완전히 찐 인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입으로 무슨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든지 간에 결국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오히려 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에 대한 마지노선으로 오늘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한 대행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야가 일단은 좀 협의가 되는 게 우선이다. 이걸 좀 도출을 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결론이 안 날 경우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한 대행의 또 권한 대행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렇죠. 예. 탄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것을 이제 여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온다면은 네. 지금도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상황에 대외 신인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든데 과연 야당이 거대 야당답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그러한 또 차기 정권을 다시 취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올바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후보 당사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안 된다는 논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런 합의는 상당히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혼란 없애고 하려면은 사실 법조계의 시각이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경중을 울리는 그러한 시선도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야당은 더 이상 탄핵 이러한 말보다는 왜 이게 맞는지 그러한 논리를 조금 더 전파하고 그런 게 맞는 거지 탄핵에 연속돼서 또다시 권한대행이 간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국정 안정에 대한 우려도 좀 전해주셨는데 민주당은 그렇다면 내일 오전까지 정말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추진한다라는 방침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본회의가 통과되면 통상적으로는 오늘 바로 추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임명장 줘요. 그래서 헌재가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사실 헌법 공백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헌재가 빠르게 지금 대통령의 이 탄핵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차일피일 뒤로 밀어가면서 사실상 헌정 공백 상태를 그대로 국무총리가 그대로 리드를 해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빨리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란 특검법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어떤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중잣대가 국민의힘 여당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저는 의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이 단추인 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은 국회에서 이미 이제 오늘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이건 빠르게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이 행사될 수 있도록 완전체로 이 판단을 심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지금 계속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법령 주석서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란 시점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거는 뭐 입법조사처도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탄핵 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정족수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족수 관련해서도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설사 그것이 법 쪽에서 이제 양분이 될 겁니다. 이제는 의견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상계엄의 책임자다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고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잣대가 다르다 그러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지난번 민생과 관련이 있는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정말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검법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나 그런 걸 위해서 혼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뭐 통과시켜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민주당이 정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성의가 있다면 위헌적인 요소는 더 내고 다시 발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걸 여전히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에 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로 또다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다면 지금 다음 달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합니다. 외교가 실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피해, 보이지 않는 유명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야당이 정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총리로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의원의 151명만 찬성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고, 여당 쪽에서는 대행은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3분의 2죠. 이런 지금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거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200표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2명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51표로서 충분히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200석과 151석으로 나눠놨느냐? 저는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다수의 표를 받아서 결국 그것을 권위로 하는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에 200석이라고 하는 다소 높은 허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결국 대통령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국무총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를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그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자격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저는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다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열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는 임명권, 외교권 뿐만 아니라 거부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탄핵의 사유가 거부권을 행사했는 상황이라면은 헌법재판관의 연구원이 내놓은 주석처럼 3분의 2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를 어떻게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저런 논리로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런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법을 해석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을 다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탄핵의 사유가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관여한 그 사유다.
그러면 또 그 저 논리가 맞겠죠. 총리 자격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왜 야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헌법을 정확히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뭔지를 머리를 맞대야죠. 예. 예. 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지만 계속 아마 뜨거운 쟁점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24일에 새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자, 하지만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과 보면 친윤이 투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당 쇄신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 당 내부에서는 이미 선출이 되진 않았지만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권영세 지명된 분이 친윤 이런 걸 보지 말고 그간의 경륜이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공직에 요직에 이렇게 일하신 분으로서 그런 경륜을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권영세 지명되신 분도 당의 통합과 단합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지명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을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변모시키느냐,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은 본인이 잘 아실 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든지 예. 그리고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난다든지 더 이상 친윤의 논쟁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모습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최고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권영세 의원의 이제 지도부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잘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아마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당이 취했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금쪽이를 대하는 듯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너가 다 맞아. 계속 이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핵심이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쇄신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만큼 이 말의 무게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저것은 당연히 거꾸로 지금 가는 방향의 이 내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분이 뭐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언행 불일치가 굉장히 되는 상황에서는 예. 국민들께서는 저거는 이 고지고대로 변화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엄호하게 되고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뒤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의 난맥상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이 되게 급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배치되는 인사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방해하고 있는 인사들로 비춰지게 될 것이라서 오히려 국정의 난맥은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 국정협의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원래는 이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 후에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일단은 뭐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의 연기 가능성까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협의체 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의 자세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탄핵을 할 기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야정 협의체는 그냥 공허한 그런 메아리로 들릴 뿐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태는 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민주당이 헌법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한번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할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도 여야정 협의체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인 자체가 민생을 향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자세인 만큼 야당도 거대 야당답게 조금 통 큰 양보 그리고 민생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협의체 좀 잘 갈 수 있을지 좀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당은 책임을 지는 지위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게 자꾸 양보를 요구하고 야당 탓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좀 곁을 내주려면 실제로 화끈하게 지금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헌정 중단 사태를 빠르게 빠르게 이제
이제 막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막으려면 결국 헌재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그 정상화를 더 이상 막는 모습으로는 국정 정상화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민생 협의체에서는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자영업자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회가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을 이 여당에서 갖고 나와야만 야당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건 필요하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이 없는데 자꾸 야당한테 뭘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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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도 경제 상황도 어두운 연말, 성탄절은 모처럼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희망이 깃들길 바라며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명동성당. 예년과 다를 것 없는 성탄절 풍경이지만 혼란한 시국인 만큼 신도들의 기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힘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도 성탄 미사를 통해 희망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성당 앞에 펼쳐진 성탄시장. 아기자기한 장식, 성탄 디저트까지 손에 드니 이제야 비로소 연말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데에 와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좀 연말의 느낌을 좀 느끼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엄마 아빠랑 나오니까 더 재밌어요. 도심 스케이트장은 묵혀둔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쌓으며 연말 내내 지쳤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뒤숭숭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연말 이럴 때라도 즐겨야지 싶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나와서 네, 좋았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에 맞은 성탄절. 시민들은 아기 예수의 평화를 또 사랑을 되새기며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제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후 관저에서 서울 소재 교회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교회 성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성탄절 예배와 지난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 참석차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근처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성소수자 공동행동 등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단체들도 성탄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게 아니라 사법농단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며 한글로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성탄절 당일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송지명 동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글로 쓴 구겨진 손편지 한 장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작성일은 12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러시아에 함께 파병된 전우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달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공격 영상과 위조 신분증 등 북한군 관련 자료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며 현대전 경험이 거의 없어 2차 대전 수준의 전술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성탄절 하루 동안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1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성탄절에 맞춰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Наша велика українська сім'я не може відзначати його повною мірою, так як хотілося б. Так як це має бути. 이번 공습은 에너지 시설에 집중돼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На ці тривоги. Хоча ми на них все одно звертаємо уваги всередині, вони все одно залишаються. Навіть коли ми зовні здаємося дуже спокійними, все одно тривога внутрішня, вона нікуди не подінеться.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도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 반격으로 쿠르스크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선 캐럴 대신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메시지에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고통을 언급하며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거론하며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Palestina e in Israele, e in particolare alla cara comunità di Gaza, dove la situazione umanitaria è gravissima.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에도 성탄절을 맞은 팔레스타인에는 캐럴 대신 포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치는 참사가 계속됐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의 여러 땅굴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도 가자지구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שיבטיחו מול היישובים את ביטחונם, ועם כל הדבר הזה אנחנו נפעל כדי להשיג את שתי מטרות המלחמה. 연내 타결이 기대되던 가자 전쟁 휴전 합의도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생존 인질 명단 제공과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주둔 등 일부 조항에서 막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새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합의 사항을 물리려 하는 건 하마스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 앞바다에서는 낚싯배가 좌초됐고 제주도에서는 등산객들이 다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상곤 기자입니다.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꺼먼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계류장에 있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배 3척이 탔고 60대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한 선박에서 난 불이 인근 배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강원 평창군 본평면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 6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난로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화도 동쪽 바다에서는 3톤급 낚싯배가 좌초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3명은 근처에 있던 어선에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가 진해 속천항에서 출항해 이동하다가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 제주에서는 등산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에서는 50대가 팔을 다쳤고 에어룹의 한 오름에서는 하산하던 60대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여의도동에서 관광버스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관광버스 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한소희 모친이 여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인 신 씨는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박장 7곳을 열고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780명에게서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일본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 남성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양팔이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상습 중고거래 사기로 일본에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780명, 금액은 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일본 경찰에 별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앞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던 우리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남 사천에선 10대 여성의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곳곳에 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자해를 해 이송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관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전남 나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딸 5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에 뿌린 소상공인들이 폐업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목을 이뤄야 하는 연말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가뜩이나 꽉 닫힌 지갑인데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그나마 있던 연말 모임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년회 모임, 연말 모임, 그다음에 이제 많은데 그것들도 많이 취소됐어요. 많이 걱정되죠. 저희 상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12월이 대목이고 이제 그런데 소비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이 받은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겨 최대 기록을 세웠고 소상공인들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야 했던 변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들어 더 자금줄이 말라붙었다고 토로했고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내수 침체는 물론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원자재 단가는 치솟았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 호재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보무욕이 강화되고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중 갈등이 커져서 이제 불똥이 이제 우리 한국한테로
떨어지면은 이제 수출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양쪽이 다 안 좋아져서 금융당국은 내년 248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먹구름 들이운 우리 경제에 희망찬 새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계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등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며 내수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구매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 등 하방 위험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은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신행정부 등 통상 환경 변화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비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과도한 외환 변동성이 있을 경우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형 여신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 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모두 247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정책금융 총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7조 원, 2.9%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과 수소 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이 포함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136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배정해 올해보다 20조 원 더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로 통보됐던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함께하는 공조부는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자 공수처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3차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3번 부른 뒤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다만 여러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는데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성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서 고민할 문제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본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담화와는 완전히 딴판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따져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10일째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29분짜리 4차 담화 기조는 확실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런데 담화 발표 하루 전날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 통틀어 첫 소환 통보였는데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는 두 차례 모두 받기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무리해서 수사기관 출석을 피하는 것 나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죠. 탄핵 심판의 경우 공개되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일종의 여론전 효과입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수사 속도라면 탄핵 심판 중에 재판에 넘겨져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먼저 기소될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하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각에선 내란 혐의와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이라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소수 정예로 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비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법과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한 거냐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를 향해선 수사가 지연되면 국민의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침묵을 이어간 가운데 이르면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그제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성탄절 다음 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내일 변론 준비 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 행사를 독촉하며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 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3명에게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특검으로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김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공범을 자인할 게 아니라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걸 두고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란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도 권한대행이 여러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탄핵한다는 건 결국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역시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계엄에 준하는 수준의 잘못을 민주당이 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면서 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사실상 오늘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소추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선 공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결정을 모두 미룬 채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만 하루도 안 돼 넘겼던 공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유보했던 탄핵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한대행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시선이 여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제한적 역할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물론 법조계역 시 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대행의 고심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은 어려워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조속한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지연은 국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슨 의도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한대행이 여야의 특검법 재협상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거대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론 지도부 교체기인 국민의힘의 실무협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에선 한대행이 국정협의체를 민생 회복이 아니라 내란 유지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 준비는 이미 다 돼 있다며 판을 깨려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 등 해결해야 할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도 독소 조항을 빼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며 한대행과 발을 맞췄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또 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3자 특검법 이런 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여권의 전략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 이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정파를 초월한 거국 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나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고 자신은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거라며 거국 내각과 개헌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준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와 김 전 장관의 혐의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은 모두 거부하는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 조사에는 중복 수사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인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 여단장은 또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이자 별동대 격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제2수사단 수사단장으로도 이름이 오른 인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국 성당과 교회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시국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어제 서울 명동 대성당 성탄 대축일 낮 미사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향해 노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도 깊은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등 중대한 정치적 현안은 법과 원칙,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추위가 잠시 주춤하면서 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생들의 방학도 겹치면서 도심은 물론 스키장과 행사장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등성을 따라 펼쳐진 하얀 눈길에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형형색색 스키복을 입고 설원을 누비는 경쾌함은 하늘을 날아갈 듯 즐겁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맞아 개장한 스키장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스키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랑 스키 타러 왔는데 여기 슬로프 눈 상태도 너무 좋아서 잘 타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 산타 축제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트리를 비롯해 각종 크리스마스 조형물까지 마을 전체가 산타거리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래떡과 소세지 등을 직접 구워 먹으며 잠깐이나마 몸을 녹여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담양 산타 축제에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아들 친구들과 해가지고 매년 오고 있는데 먹을거리, 즐길거리 너무 좋습니다. 담양 산타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원도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색적인 야간 경관도 조성하면서 15만 명 넘는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주 한번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도 그러고 여기 외부에서 또 광주나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성황리에 한파가 잠시 주춤한 사이 맞이한 성탄절.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따스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이 개봉 이틀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흥행 속도는 재작년 개봉했던 영화 아바타 두 번째 시리즈보다 빠르고 범죄도시 2, 범죄도시 4와 같은 수준입니다. 하얼빈은 개봉 첫날인 그제에만 관람객 38만여 명을 모으면서 소방관을 제치고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합 활동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 안전보건활동, 노조 유지 관리 등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공무원 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내일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1인이 하루 동안 쓰는 수돗물은 303.9리터로 지난해 305.6리터보다 0.6% 줄었습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리터당 0.796원으로 한 해 전보다 0.048원 올랐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가 추락해 38명이 숨졌지만 절반 가까이 승객들이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사고 초기 세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고도를 낮추다 지상과 충돌합니다. 이어 동체가 폭발하고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추락 직후 구조대가 도착하고 살아남은 승객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폭발하지 않은 동체 뒷부분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온 승객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성탄절 오전,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체첸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7명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지만 29명이 생존했다고 카자흐스탄 당국이 밝혔습니다. 동체가 폭발한 항공기 사고에서 절반 가까이가 생존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넓은 해변에 추락하면서 동체 뒷부분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뒤편 승객들이 많이 생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히 헬리콥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추가 폭발을 막은 덕도 컸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짙은 안개로 사고 여객기가 경로를 바꿨고 이후 세대와 충돌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등 외신들은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카스피의 반대편인 카자흐스탄까지 간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러시아 남부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인근 공항이 폐쇄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Həyata keçirilir və Azərbaycan Respublikası Baş Prokurorunun müavininin rəhbərliyi ilə istintaq qrupu artıq iş başındadır. 3사 소식을 듣고 귀국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아직 추락 원인을 논의하기 이르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조 비행기를 급파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며 평화를 주제로 한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성탄절인 현지 시간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성탄절 공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에 짓밟힌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소리가 조용해지기를,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대담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 중인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중동 전역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성탄절을 맞아 자신과 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암 치료를 위해 힘써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런던의 옛 병원 예배당에서 사전 녹화돼 25일에 공개된 대국민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 왕의 성탄절 메시지는 보통 버킹엄 궁전이나 윈저성에서 녹화되는데 앞서 버킹엄 궁은 국왕이 암 치료를 계속하는 가운데 전통을 깨고 의료와 관계가 있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20여일 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미국이 계속 자유와 사랑, 친절과 연민, 존엄과 풍요의 빛을 추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인 모두에게 매우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하게 돼 영광이라고 이같이 썼습니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을 파나마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또 파나마가 사실상 중국 식민지라는 주장을 퍼나르며 운하 반환이 진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I say very foolishly by the United States. This complete rip-off of our country will immediately stop.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한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대사로 케빈 카브레라를 지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직함도 가진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카브레라가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환상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온 걸 환영한다는 사진을 올리며 파나마를 도발한 데 이어 파나마는 사실상 중국 식민지고 미국 국익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퍼날랐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 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며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는 미국은 운하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조롱도 이어가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이 60% 감면되고 기업 규모가 2배로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스하키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를 캐나다 총리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토 매입을 주장했던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갈 것이라며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에 대한 도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의 주장 이후 그린란드의 군사시설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2조 원 넘게 증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크리스마스 장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195달러짜리 스웨터와 85달러짜리 재떨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 수익은 정치나 자선 활동이 아닌 트럼프 일가 소유의 트럼프 그룹에 귀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가 근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넣은 굿즈를 판매해왔지만 이번의 경우 내년 1월 20일 취임 직전까지도 수익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열리는 프로농구 잠실 라이벌전, 이른바 S더비에서 선두 SK가 4년 연속 삼성을 꺾었습니다. 명승부의 이벤트까지 풍성했던 축제 현장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농구 코트는 2시간짜리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선수들 각오는 평소보다 특별했고 날이 날이인 만큼 꼭 승리해서 돌아가도록 다 같이 준비 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아빠가 같이 집에 없어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빨리 경기 이기고 집에 가서 재밌게 놀자. 알뜰살뜰 팬 서비스도 빛을 발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승리로, 오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팬들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바짝 힘을 냈습니다. 오늘 S더비 이기고 통합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너야 SK! 농구의 진심인 모델 문수인이 산타복 차림으로 덩크를 꽂으며 시작한 경기. 역전을 거듭한 시속게임은 경기 종료 20초 전 터진 김선영의 천금 레이업으로 SK가 석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한 S더비에서 4년 연속 승리한 SK는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라이벌의 명승부에 1225개 아낌없는 선물까지 더해지면서 만원 관중은 기분 좋은 성탄 추억을 쌓았습니다. 3점 슛만 4개, 허웅이 26점을 터뜨린 KCC는 4연패 탈출로 부산 홈팬을 웃게 했고
김태술 감독의 소노는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 현대캐피탈이 2위 대한항공을 완파하고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홈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허수봉을 앞세워 대한항공을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9시즌 만에 8연승을 달리면서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성탄 선물을 안겼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첫 세트 34점까지 가진 듀스 접전을 딛고 GS칼텍스에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현대건설이 3연승을 달린 반면 최하위 GS칼텍스는 13연패로 팀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지금도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의 공기가 탁한데요. 특히 인천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곳곳에서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렇게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 낮부터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전주와 안동은 5도 등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추위 속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은 강풍특보도 함께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